이번 주도 울다 웃다 하며 한 주 방송이 순식간에 끝났네요. 주 1회가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게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주 리뷰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번 이야기했던 종수 로사와 익준 송하의 평행이론이 이어지는 부분을 짚어보고 또 저번 주에 이어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상했었지만 또 내다보니 갈 길이 천리말리인 겨울 정원의 서사에 대한 이야기와 이 정도까지 갈 줄은 정말 몰랐던 메인 빌런급 캐릭터가 되어버린 명은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매력으로 여럿치어 중상에 빠뜨렸을 준하니의 그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떡볶이집에서 이야기했던 불길한 복선을 정리한 뒤 이번 주도 여러가지 에피소드를 공통적으로 묶어내는 하나의 이야기에 대해 연결고리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행이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6회에 종수 로사와 익준 송하에 대한 평행이론을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수와 익준이의 부상. 종수는 욕실에서 넘어져 무릎과 이마가 깨졌고 익준이는 뜨거운 포트를 잡다가 손끝을 대었습니다. 사실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행복회로를 돌리게 되는 터라 근거 없는 뇌피셜 타령은 최대한 자제하려 하는 편인데 이번 주 종수와 로사를 지켜보면서 이거 잘 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셨는데 평행이론을 주장하는 만큼 종수 로사가 잘 된다면 익준 송하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오래 함께한 시간이 사랑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길게 본다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를 짚어본다면 우선 두 사람이 다친 것을 가장 걱정해주는 사람이 로사와 송하였죠. 그리고 정원이가 칠순 기념 여행을 보내준다는 말에 로사는 종수가 함께 동반하는 것을 당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송하 짝으로 익준이가 아니라 정원이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긴 했지만요. 송하는 떡볶이를 먹으며 익준이 개그가 좋다고 했죠. 유머 코드는 러브라인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평행이론에 걸맞는 두 사람의 부상과 거기에 이어지는 불편함들. 종수는 욕실에서 넘어진 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병원 장실에서 컵라면을 먹었던 것처럼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산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친 것도 자식들 걱정할까봐 말 안 하고 혼자 앓고 있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 때문에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데 어머니께서 다치신 걸 말씀해 주시지 않고 계시다가 한참 후에 알았어요. 근데 정말 로사 누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는 게 가족이죠. 걱정할까봐 그게 걱정된다고 숨기지 마세요. 나중에 정말 섭섭합니다. 그리고 종수가 챙겨 먹지 못했던 것처럼 익준이는 씻지를 못했습니다. 준하니와 정원이에게 부탁했지만 결국 송하가 익준이를 씻겨주게 되었죠. 이 이야기가 네 사람의 평행이론에도 관련되어 있지만 익준이의 환자로 왔던 가족 이야기랑도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암 소견이 의심되었던 아빠로 인해 온 가족이 함께 걱정했고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에 함께 기뻐했습니다. 6인실로 옮겨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이야기는 7회의 주제이기도 해서 이번 주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그것 말고도 식구들이 밥을 챙겨 먹는 거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가족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했죠. 잘 챙겨 먹지 못하는 종수와 다친 종수가 걱정되는 로사. 손끝이 조금 다치자 씻지도 못하게 된 익준이와 그 익준이를 씻겨주는 송하. 그 관계가 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처럼 익준 송하 라인도 아직 가능성이 한참 남아있는 것 같네요. 여기에 작은 떡밥을 하나 더하자면 익준이 손을 치료해주느라 송하는 결혼식에 30분 늦었죠. 근데 요새 친구들은 개구리 왕눈이 좀 생소하겠다. 아저씨는 진짜 배꼽 잡고 웃었는데. 결혼식에 가면서 치용이가 사준 신발에서 힐로 갈아 신는 모습이 나왔는데 왠지 치용이에게 악재가 될 것 같은 복선이었어요. 역시 신발은 선물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겨울 정원의 험난한 앞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겨울이의 데이트 신청은 거절당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회식하자 해놓고 갑자기 양평 간다 했을 때부터 거짓말인 거 티 났는데 걱정했던 것처럼 식사하면서 진지하게 까이지는 않아서 다행이라 해야 할까. 정원이에게 겨울이는 아무나는 아닌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원이의 추천서가 통과되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게 열망하던 길이었는데 엄마의 반대도 설득하겠다는 정원이가 겨울이의 마음을 쉽사리 받아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희망의 씨앗을 뿌린 부분이 있었죠. 바로 장겨울의 소개팅. 장겨울이 소개팅남의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원이가 겨울이 약속이 누구랑 만나는 약속인지 물어봤습니다. 지난번 추미나 선생이랑 단짝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부터도 그랬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으로 말을 걸었다는 건 정원이가 장겨울을 점점 더 의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소개팅을 하는 오늘도 흰 티에 청남방이지만 늘 화장기 없는 얼굴이던 장겨울이 화장을 한 걸 섬세한 정원이는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마침 도착한 검은색 SUV 벤츠였고 안에 탄 남자는 잘생겼고 장겨울은 타고 갔고 추미나 선생 오늘 여러모로 최고였습니다. 단거리 선수였던 장겨울은 정원이가 거짓말까지 할 정도면 그만해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마라톤을 즐기는 정원이는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건 완전히 뇌피셜인데 겨울 정원의 사랑은 10회 후반부와 11회 전반부 즈음에서 뭔 일이 있어도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8회차의 시간 배경은 9월에서 10월을 넘어가는 시기였죠. 그럼 9회가 10월에서 11월, 10회가 11월에서 12월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럼 11회가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시기에 두 가지 복선이 풀리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번 주 정원이가 이야기했던 사제 면접, 수술 스케줄이 계속 잡혀있는 상태라 12월에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했죠. 그리고 지난번 이야기했던 추미나와 장겨울 선생의 대화, 장겨울은 29인생 아직 첫 키스를 못 해봤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언급되었던 때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완전 저 좋을 때로 소설을 써보자면 10회 마지막쯤에 면접을 보기 위해 이탈리아로 떠나는 안정원의 모습과 붙잡고 싶지만 잡지 못하는 장겨울, 그리고 11회가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고 마음의 결정을 한 안정원은 장겨울에게 돌아와 그녀와 첫 키스를 하는데 이게 또 모쏠이었던 안정원한테도 첫 키스였고 뭐 그런 거죠. 이미 마지막 회까지 촬영은 끝났다는데 겨울 정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려놓았을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명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명은원이 잠수 타는 바람에 추미나 선생이 당당당 후에 또 당직을 서게 되었죠. 사실 추미나 선생 에피소드가 이번 주 메인 스토리라인이자 큰 주제를 잡고 있어서 여기에서는 명은원에 대한 이야기만 제한적으로 다루고 이 에피소드에 대한 진짜 의미는 마지막 장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 캐릭터를 버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명은원의 바닥을 보여줬는데요. 현실에서도 많이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인과응보를 사이다처럼 맛보시길 원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명은원이 전혀 여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방을 볼 때는 좀 그런가 싶긴 했는데 제 방을 보며 잘 살펴보니 산부인과에서 명은원은 여우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게 어떤 부분인지 짚어보죠. 며칠 만에 나타난 명은원은 그날도 추미나에게 당직을 부탁했고 모두들 명은원을 걱정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놓고 까다로운 환자인 도재영 산모를 피해 치프가 들어가기로 예정된 수술방에 수술상이 차려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이없어하는 한승주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명은원이 정말 여우라면 며칠 만에 나타나서 이 정도 계산은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봐서 여우 레벨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수술방에서 만난 양석형은 그런 명은원의 행동을 다 알면서도 아직 어떻게 개입할 줄 몰라 그냥 넘어갔던 게 추미나 선생과의 대화에서 밝혀졌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7회에서 곰과 여우의 대결인 듯한 느낌을 처음 보여줬던 산부인과 장면. 명은원이 여우짓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첫 장면이었죠. 바쁘게 돌아가는 산부인과 데스크 뒤로 한가롭게 차를 마시며 보호자와 면담 중인 명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나는 간호사들에게 오더를 내리며 이름만 말해도 현 상태와 지금 들어가야 하는 약의 용량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막 수술을 끝마치고 나온 양석형은 수술한 환자 출혈이 많았다며 추미나에게 잘 관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 그냥 돌아다니는 게 눈에 띄어서 추미나에게 지시한 게 아니라 멀리서 추미나를 불러다 일을 맡겼죠. 그리고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며 따라가던 길, 한 산모의 남편이 진통이 심하다며 봐달라고 추미나를 붙잡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봐주러 들어가는 추미나를 데스크에서 간호사가 부르죠. 산모에게 빈맥이 있다며 처방을 물어보는 모습. 이때도 굳이 데스크 바로 뒤에 있는 명은원이 아닌 복도에 있는 추미나를 불러 물어본 겁니다. 다시 장면이 바뀌어 데스크.
다른 산모의 상태 확인과 차트 역시 다 추미나가 확인합니다. 눈치채셨죠? 추미나가 명은원에게 확인해야 할 오더를 이야기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명은원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쁜 상황이라도 말이죠. 명은원은 산부인과의 여우가 아니라 굳이 표현하자면 투명인간? 닥터 언니 채널에서 배웠는데 말펑션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 몫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는데 제가 보기엔 명은원은 말펑션이 아니라 논펑션급이네요. 군대에서도 관심병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살과 탈영은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고죠. 정신적으로 나약해 그런 낌새가 보이는 병사들을 관심병사로 분류하고 고된 작업이나 주요 임무에서 제외시켜 별 문제 없이 군생활을 마칠 수 있게 하는 제도죠.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으니 좋을 것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건 고된 일보다 외로움이기 때문이죠. 겉으로 친절하게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심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산부인과에서의 명은원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은원이 하는 행동을 한승주와 추미나 그리고 교수인 양석형이 다 알고 있다는 것. 도재영 산모의 입원을 맡길 때 어이없어 하던 건 베테랑 간호사인 한승주뿐만 아니라 데스크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오더는 모두 추미나에게만 물어보고 양석형 역시 눈여겨봐야 할 산모들에 대한 팔로우는 모두 추미나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던 모습인 거죠. 의식을 하고 피했든 무의식 중에 추미나만 찾았든 이미 명은원은 그 바쁜 세계에서 열애된 인원이고 추미나는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서 읽어낼 수 있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실력은 시련과 고난을 먹고 자라는 법. 실제로 도재영 산모의 위급 상황에서 추미나는 많이 놀라고 당황했지만 떨리는 손으로도 순식간에 양석형에게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수술방을 열었으며 소아과에 협진을 부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 첫 메스를 잡았죠. 이 모든 게 그동안 해왔던 경험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였으며 이 시련을 겪으면서 또 한 발 더 성장하게 된 추미나였을 것입니다. 과연 명은원이었다면 추미나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산모와 아기의 생명은 장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레지던트 2년차 동기.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두 사람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만 가겠죠. 본인이 갈고 닦아야 할 실력,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이미 이것을 잃은 모습인 명은원은 여우도 아닐 뿐더러 굳이 혼쭐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자기 행동의 결과물을 두고두고 돌려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의사 김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준환이. 새벽에 도제약의 콜을 받고 나갈 때도 익순이한테 뽀뽀하기 전에 양치를 먼저 하는 매너하며 새벽에 나가는 상황인데도 뽀뽀 한 번으로 그렇게 웃었다는 건 함께 보낸 시간에 어느 정도 만족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준환이. 환자에게도 만족스러운 의사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 전달에 거침이 없는 준환이는 가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환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던 모양입니다. 스트레스에 친 도제약이 아빠의 무례를 사과하려는 딸의 전화에다 대고 말실수를 했죠. 그런 도제약의 실수를 천명태는 감봉 3개월의 징계로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김준환이 찾아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병원장은 김준환이 환자와의 라포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준환이의 성격으로 봐서 익준이처럼 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언제나 진심으로 진지하게 환자를 대하는 자세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기를 잃은 부모에게 심장을 기증해달라 부탁하는 어려운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장례식장에 방문했을 때 보호자가 기대어 울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건 아기를 보내기 전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고 같은 병으로 다시는 다른 아이들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 속에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훈이 엄마가 준환이의 왼쪽 가슴에 기대어 울었던 건 그 다음을 준환이의 심장에 남겼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5 친구들의 식사는 떡볶이였습니다. 정원이가 월 10만원씩 부었던 적금이 만기가 되어 친구들에게 한턱 쏘기로 했습니다. 인형도 살뜰히 챙겨왔어요. 전투조는 따로 앉히길 잘한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아직 딱딱한 당면을 씹어보는 송아와 그걸 또 익었냐고 물어보는 준환이. 이때 석형이 엄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건물과 상가는 네가 물려받느냐는 말에 익준이는 우주와 함께 석형이 양자로 들어가기로 했죠. 문제는 마지막 부분, 구급차에 실려온 사람이 석형이 어머니였다는 점입니다. 응급실에서 CPR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실려오면서 했던 환자에게 의식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은 질문과 이 물음표가 가득한 모니터는 뭔가 위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저도 닥터 언니 채널에 리뷰 올라오면 가서 보려고요. 저는 서사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불안한 마음이 자꾸 드는 이번 주 이야기였습니다. 칼국수 집에서 엄마 거 포장하던 석형이가 떡볶이 집에서 포장한 건 엄마 게 아니라 미나 거였어요. 이게 미나한테는 위로가 돼준 부분이긴 한데 이쪽으로는 불안한 복선? 그리고 도재영 산모의 응급 상황, 추미나의 다급한 전화에 석형이가 뛰어나왔던 때 하필 엄마와 식사하던 중이었죠. 레스토랑에서 다급히 뛰쳐나와 병원으로 가는 석형이의 모습, 오늘 포장한 떡볶이는 엄마 게 아니었던 것, 그리고 식당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병원에 실려온 석형이 엄마의 모습을 보니 불안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잃은 석형이인데 제발 무사히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여러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이야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대놓고 말했던 것 중에 있었습니다. 양석형이 추미나에게 했던 이야기, 난 책임감 있는 사람이 좋아. 제가 생각한 이번 주 이야기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책임감 있게 도망 안 가고 최선을 다했다는 칭찬. 오늘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이 바로 이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했던 추미나 에피소드. 사실 지난주 기대했던 것에 비해 미나 석형의 진도가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명은원과 추미나의 모습에서 가장 대조적으로 보였던 건 두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죠. 도망가지 않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추미나와 힘든 일 앞에서 영리하게 군답시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명은원. 이런 책임감의 차이는 김준환과 천명태의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백당직이라는 제도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직의사 수준에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을 뒤에서 커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 당직을 서던 도제학은 담당의인 천명태가 아니라 김준환에게 전화를 했죠. 퇴근하면서 자기한테는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던 천명태.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의 차이가 느껴지죠. 책임감의 차이를 더 분명하게 보여줬던 것은 흉부외과의 과장 자리에 대한 이야기. 병원장은 요새 과장 자리 맡으려는 사람이 없어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 수당보다 책임감이 지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현실 세계를 이야기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도제학의 말실수로 인한 컴플레인. 천명태는 도제학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하는 것으로 환자 측 요구를 들어주고 일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자기과 레지던트에 대한 책임감이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준환이는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합니다. 정말 모자란 게 없는 준환이. 과장 자리를 수락하고 감봉 대신 직접 사과하는 것으로 도제학의 잘못을 자기 책임으로 돌려 마무리 지었습니다. 작은 에피소드에서도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습관성 유산으로 또 내원한 산모를 진찰하며 석형이는 계속 체크할 테니 너무 염려 말고 이번엔 꼭 지켜내자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서도 산모와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졌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지학 선생도 결국 전세 사기를 당하고 환자 가족에게 컴플레인까지 받아 멘탈이 탈탈 털렸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며 용성민에게 마치 그만둘 것처럼 이야기하자 용성민은 절대 못 그만둔다고 말렸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죠. 도지학은 오늘 당직이라 못 그만둔다며 일하러 갔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에 대출금까지 사기를 당하고 아내는 친정으로, 도지학은 고시원에서 살게 되었지만 아내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화목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책임감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기에 큰 시련 앞에서도 부부 사이가 괜찮은 거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이번 주는 책임감을 기준으로 그걸 짊어진 인물들과 회피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양석형의 이야기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께 여우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 것 같아 보이고, 곰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이런 분들로 인해 사회가 돌아가며 그분들의 노고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알고 있지만 말고 오늘도 수고했다며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너 오늘 아주 잘했어.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뵙죠.